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트럭을 몰며 생계를 잇던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전 세계 영화계의 거장으로 발돋움했는지 지금부터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임스는 원래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달리며 짐을 나르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게 되었죠. 그 영화는 바로 당시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린 국민 영화 스타워즈였습니다. 1970년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디테일한 우주선 묘사와 속도감 넘치는 우주 추격신은 제임스에게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그때 그의 머릿속엔 이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꿈꾸던 SF 세계관의 완벽한 시각화라는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사실 제임스는 학창시절부터 SF 소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쉬는 시간에도, 집에 돌아가서도 그는 언제나 소설 속 우주를 상상하며 지냈죠. 종이 위에 글자로만 존재하던 그 세계를 그는 머릿속에서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작은 모형을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실제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었기에 늘 아쉬움이 남았죠. 그런데 스타워즈를 보고 난 후 제임스는 확신합니다. 이제야말로 머릿속 상상을 화면 위에서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요. 그날 이후 퇴근길마다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화 제작에 관한 책이라면 사서로부터 빌릴 수 있는 건 전부 읽어치웠죠. 대학교 도서관 학술지까지 닥치는 대로 탐독하며 누구에게 배운 적 없는 영화 이론과 제작 기법을 독학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몰던 3년 동안 제임스는 운전 중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장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길 한복판에라도 떠오르면 차를 잠깐 세우고 달려가 짧게라도 손으로 적어두었죠. 운전하면서 배우들과 촬영 기법을 상상하며 그림으로 옮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학원이나 스튜디오에 다닌 적 없이 오로지 열정 하나로 영화 제작이라는 니체 시장으로 뛰어들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이 정도 열정이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트럭 운전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영화? 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제임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선이 더 큰 동기가 되었죠. 도서관에서 책이 바닥나자 그는 다시 시중 서점을 뒤졌고 그마저도 모자라 대학 도서관으로 발품을 팔며 학술 논문까지 섭렵했습니다. 하루는 트럭을 몰던 중 문득 내가 만든 영화 속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차를 세운 뒤 메모장을 꺼내 복잡한 동작 시퀀스를 하나하나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진짜로 해보고 싶은 일이 내 손으로 직접 영화를 만들어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트럭과 도서관을 오가는 삶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 만들려면 카메라부터 배우, 장비, 제작비까지 수많은 자원이 필요했으니까요.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걸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뜻밖의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바로 할리우드 치과의사들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1970년대 할리우드 치과계에서는 영화 투자가 유행이었어요. 세금 공제 혜택에 성공만 한다면 높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였죠. 치과 의사들이 주도하는 투자 설명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정도였습니다. 훗날 샘 레이미 감독이 초창기 작품을 찍을 때도 이들 치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제임스는 이 사실을 알아낸 뒤 치과 의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신이 구상 중인 SF 단편 영화 기획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로선 엄청난 액수인 2천만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죠. 이는 1970년대 물가로 보면 거의 억대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투자금으로 제임스는 직접 카메라를 사고 배우와 소품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원을 구비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작품이 바로 12분짜리 단편 영화 제노제네시스였습니다. 인간 탐사대가 미지의 거대 우주선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위문의 로봇에게 공격을 당하는 스토리였죠. 제임스는 독학으로 배운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해 로봇의 움직임을 표현했고 각종 소품과 의상도 직접 제작했습니다. 비록 예산이 한정적이었지만 그의 상상력을 실제 화면에 옮기기에는 충분했죠. 물론 처음부터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카메라 필름을 감는 법조차 서툴러 하루 종일 씨름해야 겨우 한 롤을 제대로 감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촬영 대부분은 그의 거실에서 진행되었고 완성 후엔 투자해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초라했습니다. 치과의사들은 허접한 비급 영화라고 외면했고 이후 예정되었던 추가 투자마저 취소해버렸습니다. 제임스의 첫 꿈은 그렇게 산산이 조각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발한 상상력과 집요한 제작 열정을 알아본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로저 코먼이라는 비급 영화계의 전설적인 제작자였습니다. 로저는 제작비를 철저히 절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그의 저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떻게 100편의 영화를 만들고 한 푼도 잃지 않았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로저 코먼은 제임스를 자신의 제작사로 영입했고 트럭 운전수였던 제임스는 영화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소품 제작, 특수효과, 편집, 촬영 등 제작사에 닥치는 대로 일을 배워나가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독 데뷔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야기는 제임스 카메론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독 데뷔 기회로부터 이어집니다. 트럭 운전수 출신의 그가 정식으로 이름을 내걸고 메가폰을 잡은 작품은 바로 호러 비급 영화 파이라냐이였습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 제작사가 미국 스튜디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만든 합작품이었는데 조건은 미국인 감독을 안치라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 측은 자기네가 실제로 영화를 만들면서도 명목상만 미국인 감독을 내세우는 편법을 고안했고 그렇게 빚어낸 감독직이 제임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촬영지는 당연히 현지어인 이탈리아어만 사용했고 제임스는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현장에 던져진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그야말로 비극이었죠. 촬영장은 자신이 구상한 영화와는 거리가 멀었고 2주 만에 감독 자격 없으니 그만 나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름만 올라가 있던 크레딧을 제외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사무실에 숨어 들어가 편집실 컴퓨터를 조작해 자신이 밤새 만든 편집본을 완성해두었죠. 이튿날 아침 진상을 눈치챈 제작진에 의해 편집본은 원상복구되었지만 이 사건이 제임스는 적어도 편집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낳았습니다. 결국 파이라냐이는 1979년 개봉 이후 비급 호러 영화 특유의 싸구려 입소문을 타고 수익을 겨우 맞췄지만 평론가들로부터 대거 혹평을 받았습니다. 감독으로서 이름을 걸고 욕까지 얻어먹은 그는 심신이 피폐해졌고 차가웠던 제작진과의 불화 속에서 밤마다 끔찍한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괴상한 기계 생명체가 다가오는 몽환 같은 꿈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꿈이 바로 그의 차세대 대표작의 시나리오로 이어졌습니다. 터미네이터의 탄생. 꿈에서 깨어난 그는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영화 시나리오로 쓸만하다는 강렬한 직감이 들었거든요. 화염과 기계 생명체, 미래 전쟁의 전조가 어우러진 꿈의 단편들을 늘어놓자 머릿속에 한 편이 완성된 플롯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미래, 인간 진영의 유능한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이보그 암살자가 과거로 파견된다. 이를 막으려는 인간 측 요원이 과거로 함께 파견되어 사투를 벌인다. 이야기를 풀어나갈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속속 그려졌습니다. 책상도 없이 빌린 차 안에서 끄적여 내려간 시나리오는 완전히 독창적이었죠. 당시 헐리우드 어디에서도 없는 사이보그 타임 트래블 액션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나리오로 어떻게 감독 기회를 얻을 것인가 였습니다. 파이라냐이 혹평 이후 그는 업계에서 거의 방출된 신세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 영화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 원고를 한 장 한 장 설명했습니다. 몇 군데 스튜디오가 호기심을 보였지만 모두 너무 비싸다거나 상업성이 부족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거절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는 돈 한 푼 없이 단 1달러 만에 시나리오를 팔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감독 자리 보장이라는 약속이 붙어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단 한 사람, 여성 프로듀서 캐럴라인 보즈는 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나리오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며 터미네이터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고 제임스는 감독으로서 메가폰을 잡을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시나리오 사용료로 단돈 $1만 받기로 했고 대신 감독 자리와 제작 일정 전반을 책임질 권리를 얻었습니다. 1984년 터미네이터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산은 한정적이었지만 스톱모션 특수 효과, 슬로 모션 액션, 미래와 과거를 오가는 교차 편집 등 제임스의 독창적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특수 분장 아티스트들과 밤새워 만든 사이보그 분장까지 어우러진 이 작품은 개봉 직후부터 평단과 관객 모두의 호평을 받으며 제작비의 10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극적이면서도 잔혹한 미래 디스토피아,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목숨 건 추격전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각 경험이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제임스가 만난 캐럴라인 보즈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이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영화 연출 과정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삶과 창작을 함께 꾸려가기 위해 선택한 결실이었죠. 터미네이터 위 성공 이후 제임스 카메론은 더 이상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흥행으로 SF 액션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고 곧바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거장 로저 코먼에게서 시작해 $1 시나리오 오른쪽 화살표 첫 흥행작으로 이어진 그의 커리어는 정말 기적같은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프로듀서이자 감독으로서 에이리언 2, 에이리언즈 1986위 연출 제의를 받았습니다. 원작 속편 제작을 여러 감독이 거절하던 상황에서 SF 액션 노하우를 인정받은 제임스가 낙점된 것이었죠. 결과는 전 세계적 대히트, 전작의 어두운 공포감에 액션과 휴먼 드라마를 더해 속편이 원작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징크스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특수효과 세트 전투 시퀀스, 인간군인 vs 외계 생명체 간의 갈등 구도까지 모든 요소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CG와 실제 소품을 혼합한 실감나는 전투 묘사를 선보였고 특히 아케이드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영감을 준 파워로더 파충류 슈트 디자인 등은 훗날 게이머들에게 전설로 남았습니다. 1986년 가을 다시 한번 아카데미 시각효과상을 거머쥔 제임스는 이후에도 속편의 제왕으로 자리매김하며 터미네이터 2, 1991를 연이어 성공시킵니다. 더 그 높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작을 뛰어넘는 스케일, 그리고 인류와 로봇의 감성적 연결을 시도한 캐릭터 드라마까지 제임스 카메론은 SF 액션 블록버스터의 세 장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역경과 대담한 승부수, 그리고 완벽주의가 낳은 기적같은 흥행 대작들을 다룹니다. 물속의 모험, 어비스, 더 어비스, 1989, 극한의 수중 촬영 도전, 수중 세트장 구축, 해저 도시를 연상시키는 초대형 수조를 제작하고 스태프와 배우들이 물속에서 장시간 촬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맞췄습니다. 안전사고, 어느 날 촬영 중 산소통 결함으로 제임스의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안전요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통제불능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촬영 중단도 거부하고 극한의 완벽한 장면을 얻기 위해 직접 안전요원까지 해고했을 만큼 집착했죠. 배우의 분노. 주연 배우 에드 해리스는 체감 온도와 수압에 지쳐 제임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다 라고 소리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시각효과상, 울렁이는 물기둥, 현실적인 수중 조명과 입자 표현 등 1980년대에는 전에 없는 시각적 충격을 선사하며 수상. 정서적 서사, SF 액션의 인간 드라마를 녹여낸 서사로 남녀 주인공 간의 심리적 갈등과 극한 상황 속에서의 협력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다 위의 로맨스, 타이타닉, 1997, 천문학적 제작비와 모험, 초대형 대형 탱크 세트, 제작사는 반대했으나 제임스는 타이타닉 실물 크기 세트를 물이 가득 찬 초대형 탱크에 설치하고 실제 침몰까지 강행. 해저 촬영, 실제 타이타닉 호위 난파선 위치, 해저 4.000m, 까지 직접 잠수해 촬영할 것을 요구. 다이빙 시간만 5시간. 예산 위기. 당초 계획보다 제작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나자 중단 위기를 맞았으나 제임스는 감독력, 흥행 개런티 전액 포기와 차기작 무보수 약속까지 걸고 제작을 계속했습니다. 기적같은 반전 흥행, 초기 부진,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가 괴멸적 성적을 기록하며 쪽박 가나, 위기, 입소문 역전,
관객들의 자발적 추천과 10대 여학생들의 디카프리오 팬심이 불러온 재관람 열풍 덕분에 세계 신기록 수준의 흥행 스코어 달성. 아카데미 11관왕,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 등 주요 부문 싹쓸이. 인생 최대 스틸러. 디카프리오의 순정 만화 같은 이미지와 케이트 윈슬렛의 열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두 배우 모두 스타덤 정점에 올랐습니다. 12년의 침묵과 혁신. 아바타, 2009, 앰퍼샌드 속편들, 12년의 공백, 타이타닉, 이후 12년 동안 은둔하며 오직 한 프로젝트에만 몰두. CG 기술 완성되기, 머릿속에 그린 판도라의 세계를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금과 인력 동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과 팀을 동원해 날숨 하나까지 디테일한 외계 행성을 탄생시켰습니다. 혁신적 3D 카메라 시스템, 그전까지 보여주기 용 3D가 아니라 관객이 실제로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주는 기술을 개발 적용. 최초의 3D 개인화 경험, 관객마다 안경 없이도 깊이감과 입체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영상미 구현. 역대 박스오피스 1위, 2009년 개봉 직후 전세계 최다 흥행 기록 달성. 이후 13년간 1위 유지 중. 판도라 세계관 확장, 원래 한 편으로 예정되었으나 세계관 확대를 위해 4편이 속편을 기획, 제작 지연의 이유, 속편별로 요구되는 최첨단 기술 구현, 심해 촬영, 피부 질감 렌더링 등 매 타이틀마다 혁신 요소를 추가하느라 6번이 개봉 연기. 실패는 씨앗, 트럭 운전수 시절의 독학, 2천만 원 투자 단편. 비급 호러로 얻은 쓰라린 경험이 터미네이터라는 기념비적 작품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분야 섭렵, 소품 제작, 특수 효과, 촬영, 연출, 편집, 각본, 분장 등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을 완벽히 익힌 원맨 스튜디오로서의 면모. 스태프 관리, 혹독한 일정과 강도 높은 지시는 촬영장 폭군이라는 별명까지 나았으나 이는 곧 스태프의 최대 역량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여, 타이타닉 납치 위기 시 친구 아버지 구출, 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온 3D 기술 등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트럭에서, 차 안에서, 거실에서 시작된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열정 하나로 기술을 독학하고 수차례의 좌절을 딛고 일어서며 끝끝내 자신이 그린 세계를 스크린 위에 펼친 한 남자의 완벽주의적 도전기입니다. 여러분도 제임스처럼 머릿속에만 맴돌던 꿈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려 보시길 응원합니다.